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런 시공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조합원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주 화정동 일대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지금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에 앞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분들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런 대형 건설 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주의에 의한 무조건적인 인재 사고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건설업의 인재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된 이유를 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사건 사고는 총 3가지로 구분지어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건설업에 대한 규제가 엄청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또 전달해지는 여파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어떤 여파가 영향이 미치면서 시장이 달라질 수 있을지 좀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 사고 원인은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게 한겨울철의 콘크리트 양생입니다. 사실 이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이 표면층, 이 시멘트 표면층이 얼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낮에는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녹고, 그죠? 밤에는 또 추워지면 얼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콘크리트 기간, 양생 기간이 좀 길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기 준수를 좀 독촉했다. 이 공사 기간을 준수하도록 독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사 기간에 안에 우리가 이 사업이 빨리 끝내야지만 수익성이 좀 나오고 이 사업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공사 기간을 만약에 지체된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물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재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독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종별 최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재 사고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종별, 이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사 종류들이 있죠. 이 공사 종류에 중소기업체들이 최저 입찰체를 입찰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최저 입찰체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체에서는 수익이 많지가 않아요. 모든 수익은 대다수가 이런 발주처나 아니면 이런 시공사 아니면 시행사들이 거의 대부분 수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날림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날림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이 레미콘, 파로제 등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레미콘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밤낮 없이 계속적으로 일을 많이 했었던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걸 주말에도 좀 쉬게끔 하고자 아침 8시부터 5시, 저녁 5시면 딱 일과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레미콘 업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레미콘 차량이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멘트를 타설하게 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콘크리트 양생은 한겨울에 양생되기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4개층 이상, 시공은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4개층 이상 계속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 달에 5개층 골조 공정은 휴일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하라는 이런 밀어붙이기 문화가 원인이 된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소 전문 건설사의 최저 입찰제 이 발주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다,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도급 업체 공사비 후려치기도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합니다. 통상 개발 프로젝트는 종합건설사 면허가 있는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상주하는 본사 직원은 설계사와 관리 책임자 몇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현장에는 여러 가지 골조, 타설, 전기, 소방 등 수십여 개의 공종으로 나뉜 중소전문 건설사 근로자들만 참여하고 있고요. 이들은 시공사가 최저 입찰제로 발주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익이 제한돼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만약 시공사에서 최저 입찰제로 딱 입찰을 했는데 최저 금액으로 낙찰된 중소 전문 건설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최저 금액으로 적은 거예요, 금액을.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긴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도 남지 않는데 그냥 날림으로 짓는 거예요, 날림으로. 자,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에 따라 평당 1,500만 원에서 비싼 곳은 약 4천만 원을 넘는 곳도 있는데 실제로 건물을 짓는 협력사 입장에선 분양가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그냥 일반 최저 비용으로 공사를 최저 입찰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작업을 하는 곳의 공사비 상승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수익은 시공사와 시행사 그리고 발주처 이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에선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천운이라는 생각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없는데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다 뭐예요? 전부 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그냥 매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예요. 이분들이 미쳤다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날림으로 짓는 겁니다. 현장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현장에는 수주를 받은 우리 시공사 건설 관계자는 몇 안 된다니까요. 그분들 일요일날 나오실 거 같습니까? 일요일날 안 나와요. 그분들 전부 다 근로자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로자만. 감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미콘 8호제 시행 이후에 현장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하청에 맡기고 현장을 외면하는 본사 때문에 이게 지금 날림으로 계속적으로 집을 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청 시공사의 관리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본사는 직원 수를 줄여서 원감 절감에 휴무는 본인들은 다 쉬고 현장은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은 협력사에 전부 일임해서 카톡과 문서로 작업을 지시하는 등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도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요. 이 빌라 같은 이런 소형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이 콘크리트 양생 결함이 레미콘 노조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8호제 역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레미콘 차주 차량 운전자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제도인데 차주 수익은 좀 줄었지만 본인들의 수익은 좀 줄었지만 저녁 휴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시행 이후에 공기 지연과 물량 부족으로 몰아치기 공사 관행이 생겼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미콘 차주 차량이 휴무이다 보니까 한 번에 확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시멘트 엄청나게 타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푸집 뿌개지죠. 뿌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인재사고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안 나올 수가.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어떻게 미쳐질 건지 제가 판소리를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엔 이 건설업에 대한 안전 그리고 또는 감리 여러 가지 준공 이 절차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회장 사임 이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법이 좀 강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건설업에 대한 안전 그리고 감리에 대한 그리고 준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규제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공사기간을 축소했겠죠. 공사기간을 축소해야지만 수익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자연스럽게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설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건설비용은 늘어난다. 이 건설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공사기간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가가 올라가면요, 뭐가 문제냐면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죠, 지금도. 목재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사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이. 그러면 여러 가지 근로자들에게 줘야 되는 이런 임금 비용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럼 따라서 마찬가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분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미 가격을 딱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 가격을 책정했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공사하는 내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맞춰져 있는 그 분양가에 우리가 품질을 좋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재 바꿔치기 하죠. 자재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또는 여러 가지 철근 개수가 맞지가 않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저품질의 현상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럼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분양으로 가야 되겠죠. 후분양으로. 근데 후분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가 확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지금처럼 수월이 되기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저품질뿐만 아니라 분양가가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올해 물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저번 달에 3% 이상? 거의 3% 이상 올라간 게 거의 최고치예요, 지금. 거의. 평균이 거의 2%대인데.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분양가는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분양가 책정 안 한 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가 올리죠, 당연히. 당연히 분양가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들의 부담이 엄청 커질 겁니다. 이 부담은 뭘로 작용이 될까요? 당연히 분담금으로 작용이 되겠죠.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 그러면 시공사와 엄청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 시공사와 대립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상했던 분양가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미분양이라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리스크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분양가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공사와의 대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둔촌주공도 시공사와 조합원 간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충돌이 왜 생기는 거예요? 시공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시공비. 애시당초 생각했던 시공비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체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런 일들이 여기서 끝날까요?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꺾여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까요, 이분들? 올스톱 됩니다. 올스톱. 다 멈춘다고. 이거 전부 다 멈춰버립니다. 진행했던 사업들 전부 다 멈춰버려요. 누가 이거 추진하겠냐고.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 분담금이 나오는 구조인데 누가 추진을 하겠냐 이거예요. 미분양이라는 생각도 고민해봐야 되는 리스크이고, 시공사는 계속적으로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가서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고 임금도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공사비 올려줘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 초기 단계인 이 시작이 될까요? 시작 안 된다니까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재건축 단지 또는 재개발 추진 예정인 단지들 절대적으로 중간에 올스톱 한다니까요. 전부 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에 임해서도요. 무조건적인 정비 사업이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비 사업이 굉장히 긴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얘기한, 서울시에서 얘기한 단기 사업, 이 패스트 트랙이 여러분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임해서도요, 우리가 멀리 봐야 된다고요. 멀리 보고 이 단기간 내에 시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우리가 시야를 좀 넓게 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건설업에 대한 안정과 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준공에 대한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더 강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런 시공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조합원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